2021년 12월 한 익명의 미 공군 중령으로부터 일련의 지리자표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에서 자신이 참석한 기밀 브리핑을 통해 그곳에서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구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남극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합동 임무에서 조사되고 있었으며, 그러던 와중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유출된 좌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퀸 모드랜드의 남극 해안선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복합 건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과거 히틀러가 자신의 영역이라 주장한 지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극 식민지로 세워진 베이스 211이 비밀리에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폐허는 얼음이 없어 보였고 항공 우주 비행선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또는 매우 긴 경락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허는 공교롭게도 두 개의 인근 노르웨이 기지 트롤이나 토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들의 기지는 어째서 그곳에 세워진 것일까요? 이들은 남극의 고대 유적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남극의 영국 기지이면서 게다가 두 기지는 거의 비슷한 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제보한 자에 따르면 미군은 남극에 폐허해 있는 여러 건물 내부에서 이미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적 중 하나에는 이곳에서 다른 곳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타게이트 또는 포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믿기 어려운 포털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 기존의 이라크나 부채지 산맥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곳 유적에서 진행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익숙한 여러 과정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남극의 폐허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게 된 사람은 제이라는 자였습니다. 사정상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보이며 그 제이라는 사람의 이번 일과 관련된 추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은 관련된 자들 모두가 모이는 폐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공한 사람은 폐허에 모이는 장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요한 정보에 관련한 회의를 하는 방에서 그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대상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로 데려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건물에서 일한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 공군 익명의 중령은 자신이 바로 그 포털 또는 게이트가 있는 건물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구글 어스를 사용하여 그 유적을 찾아본 결과 유적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유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어스에서 보면 해당 지역이 도무지 산인지 유적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버전의 구글에서 다시 찾아보게 되면 해당 구역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곳의 대략적인 추정 크기는 각각의 길이가 약 2.3km와 1.6km였으며 전체 둘레는 대략 10km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 페루의 마추픽추와 비교하자면 그 크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88 올림픽 경기장 둘레는 대략 2.8km 정도로 측정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남극의 폐허의 위치는 이전에 나치의 SSP 검은 함대가 발견하고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소식에 따르면 우호적인 다른 종족과의 협력을 통해 비밀 동맹의 개입으로 그들은 남극에서 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 프랑스 고고학자 엘레나 다난에 따르면 현재 제4국이 통제하는 검은 함대의 탈출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권력의 공백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은 추가로 남극 대륙에 자신들의 기지를 건설하여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녀의 정보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온 현재 미국 맥머도 기지에 거주하고 있는 프랭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종인과 그의 기지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6월 6일 엘레나는 프랭크로부터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기지인 맥모도를 통해 남극 대륙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전달된 이메일에서 엘레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대한 공산 독재국 하나가 이미 이곳에 5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그들은 연중 최악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지 4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동양의 공산 독재국 사람들이 그 어디에나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명도 눈에 띈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터키는 독립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싶어하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여기에 확실히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많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지에 갑자기 증가하였다가 그들이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숫자는 갑자기 겨울철에 증가했다가 감소했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즉시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극 대륙을 떠나는 상당수의 인원이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으며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 동맹 및 이종 연맹과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극 대륙에서 나치가 통제하는 암흑 함대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이종 접촉자였던 도르안에게 프랭크의 연락처를 전달한 다음 그와 대화를 나누며 남극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대화에 대한 요약입니다. 나는 즉시 마이클 살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저녁 나는 이 소식에 대한 도르안의 생각을 듣기 위해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암흑함대가 그들의 동맹은 물론 연합세력에 의해서 가혹한 타격을 입은 결과 남극 대륙에 있는 제4국이 자신들의 전초기지를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프도어라고 부르는 포털을 통해 이 지상 외의 식민지를 향해서 탈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에 기반을 둔 파충류 종족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르안은 일부 정부의 매우 비밀스러운 그룹이 다른 식민지로 탈출하는 데 사용되는 남극의 그러한 포털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최근 암흑함대의 주요한 본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극 대륙의 그룹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도르안이 말하길 그들의 사고방식은 감염된 팔다리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습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악당들이 떠나면 저 아래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아마도 마리아 오르식이 1920년대 초에 접촉한 인간처럼 보이는 북유럽 이종인의 지역일 것이라는 추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일들로 인해 그들의 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수정할 수 있는
최초의 브릴 시공간 장치가 제작되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고 브릴이 관련 프로그램을 채택한 후 그는 드라코 렙탈리언종과 합의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SS는 무기화된 비행접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브릴과 하네브 프로그램의 가장 발전된 부분이 남극 대륙으로 이전되어 다른 지역 및 공간을 위한 비행성 개발로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암흑 함대가 남극 기지 외에도 다른 이종의 지역에 그들의 주요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맥모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언급했듯이 그는 그들이 대륙을 떠날 의도로 남극 대륙의 안쪽인 내륙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만일 이것이 확인된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높은 등급의 소수만이 포탈을 통해서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며 낮은 등급의 인원은 일반 배와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남극의 흥미있는 일부를 원하는 데다 악당들이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남극 대륙으로 몰려드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도라는 또한 지구동맹이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남극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남극으로 가는 미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은밀한 소식통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암흑 함대가 남극에서 탈출을 수행하고 있다는 엘레나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엘레나가 설명한 것처럼 고위 과학의 인력은 포털이나 비행 접시를 통해 떠날 것이고 하급 과학 및 유지보수의 인력들은 맥모도에서 수송선 같은 수단을 통해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남극의 겨울이 막 시작될 때 프랭크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맥모도를 통해 들어오는 독일인은 보이지 않았고 모두 떠나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봄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대부분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그들 모두 굉장히 냉정한 성격이었고 영어를 할 줄 알면 내 주변에 절대로 오지 않았으며 그들은 매우 비밀스럽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남극 대륙을 떠나는 독일어권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로 보내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동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비밀스러웠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일들은 과거 제4국의 주둔이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후 미국 및 기타 주요 국가와의 후속적인 협정을 통해 그것이 최근까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다국적인 남극의 조약은 실패한 하이점프 작전이나 타베릴란 작전과 유사한 향후 군사 공격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남극 대륙을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과 영국이 시작한 임무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남극 기지는 대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인력과 자원의 유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흑함대에 공급될 비행선용 초대형 산업 제조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린다 몰턴 하우가 인터뷰한 스파르탄 1호와 2호와 같은 내부자들이 밝힌 다국적 민간과학 우주 프로그램은 남극 대륙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안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4국의 암흑함대 시설 중 다수는 남극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노예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사실 남극 대륙에서 암흑함대 선박과 미지의 동맹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 비행 함대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이들의 탈출 시도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초에 프랭크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맥모도 기지를 떠나는 것을 목격한 것은 그들이 암흑함대 기지에서 대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그들이 거대한 남극 대륙 어딘가에 숨겨진 고도로 분리된 기지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정보 외에도 남극 대륙을 떠나는 암흑함대에 대한 엘레나의 놀라운 폭로에 대한 다른 확증도 있는 걸까요? 이제 그러한 탈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뚜렷한 상황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20년 미국 연방 선거가 무언가에 의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들의 새로운 질서를 이행하기 위한 검은 세력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암흑함대 작전은 남극 대륙 밖에서 무기한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제4국의 관심과 함께 계속되는 암흑함대 작전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은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가 남극 대륙을 방문했을 때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매우 뜬금없어 보이는 케리의 남극 방문에 대한 진정한 목적은 임박해진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제4국에 브리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무력화하고 결국 권력에서 제거하기 위해 검은 세력의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는 것임이 부속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걸까요? 또한 세계적인 질병의 대유행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소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채널의 유지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어쨌건 여러 정보에서 확인한 두 번째 정치적인 과정은 최근 터키와 중국 같은 국가들이 남극 대륙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매우 이상한 것은 이것이 바로 1년 중에 가장 최악의 시기인 겨울이 시작되는 동안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4국이 남극에 있는 자신들의 암흑함대 자산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제와 활동에 가장 공감하고 있는 국가에 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터키,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가 적합한 후보가 되는 걸까요? 따라서 현재 남극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은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릴 수는 없으나 실제 유적이 이곳에 보이며 무언가가 진행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설은 처음에는 제4국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들만의 합의에 따라 공동과학 연구가 수행될 것이라는 조항과 함께 미국 우주사령부에 신속하게 인계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명백한 유적을 구글 어스가 사용한 미국 지질조사국의 저해상도 이미지로 인해 단순한 픽셀화로 처리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여 이미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곳의 객체가 이미지 픽셀화로 인한 것이 아니며 명백한 유적이나 시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빙상은 그 두께가 500m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으며 얼음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어쩌면 이전 거주자들이 사용했던 공군기지로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거주자들이란 아마도 고대의 문명인들이었거나 이 종족들 또는 이후의 나치였든지 간에 말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제이라는 사람이 익명의 미 공군 장교로부터 이 고대 유적의 좌표를 받았고
이를 어째서 공개하라고 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2017년에 공군 요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이에게 정보를 주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시 맥딜 공군기지 근처에서 비행하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사진들을 찍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 할 위치를 그들로부터 제보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그는 목격자로서 그리고 고위 군 관리들이 암묵적으로 승인한 정보 공개의 전달자로서 제이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상한 유적 또는 시설이 구글 어스에서 발견됨에 따라 한 가지만은 분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설은 아주 오래전 어떤 이유로 인해 고도로 발달한 종족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며 현재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대 남극의 유적이거나 또는 제4국의 암흑부대가 이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쩌면 우리 지구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즉각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포털이 존재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고대 남극에 존재한 문명의 유적일 뿐일까요? 그리고 남극에서 벌어지는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모두 그 어떤 누군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밖에도 새로 남극에 유입된 고질적인 악당들의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나 사정상 모두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보시길 권해드리며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눈부신 햇살을 마주한 채 볼리비아와 페루 고대 원시 문명의 흔적을 찾아 조사하던 탐험가라면 공통적으로 접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번 언급했던 티아우아나코와 잉카 문명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잉카족이 동치하기 오래전 돌에 조각된 형상이 보여주듯 크게 성장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메리카 신들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안데스 고원의 올란타이탐보의 성지에서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페루 원주민의 후손은 그들만의 특별한 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성원산으로 순례를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동이 트기 전에 빛이 벼락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산지에서 특정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우연히 큰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인의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그곳에서 거인의 몸과 함께 2개의 돌출부를 가진 거인의 두개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거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반지의 내부 직경은 2.7cm가 넘으며 그 크기로 볼 때 반지의 주인의 키는 약 3.5m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금술로 만들어진 희귀한 반지는 물론 고대에는 또 다른 비슷한 작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야기가 거인이라는 언급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492년 이른바 아메리카의 발견이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대륙 전역에 걸쳐 거인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인을 언급한 자는 아메리코 베스푸치오, 베르날 디아 델 카스틸로를 비롯한 레온, 몬테시오, 듀란, 아코스타, 고마라, 베디아, 알바르 등의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거인은 당시 유럽인들의 상상의 산물도 아니었고 이들이 남긴 보고서는 역사가들의 단순한 발명품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경우 학자들은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분위기상 그들이 감히 이런 성격의 무언가를 꾸며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기록은 실제 그들이 관찰한 결과였던 걸까요? 오늘날 모든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돌연변이거나 종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불의 땅인 티에나 델 후에고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히스패닉 이전의 전통에서는 거인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크남의 전통은 거인 카스켈, 가우초 또는 거인의 주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의 현지인들은 거인의 왕국인 레이노 데로스 기간테스와 멜리모요와 같은 거인의 화산인 볼칸테로스 기간테스의 거인과 그들의 정착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의 별칭은 비라코차였습니다. 이것은 후아라스 또는 재련소와 관련이 있으며 비라코차는 야금술사입니다. 한편 1606년 베트루스 베르티우스가 만든 지도에서는 파타고네스의 왕국과 거인의 산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수염을 기른 두 거인의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히스패닉 이전의 오래된 신성한 전통에서는 비라코차가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퍼뜨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복자들과 연대기 작가들, 심지어 20세기 탐험가 기록에서도 안데스의 신화는 이들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대부분의 신비한 유적에 거대한 암석을 조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맞도록 조악한 종족은 바로 그들이었을까요? 이러한 폐허를 생각해보면 이곳을 거인들이 지었다는 그들의 전승을 믿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쿠스코 인근의 돌무덤에서 거인의 해골이 발견된 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볼리비아 고원에 있는 티아후아나코와 부마풍쿠의 도시 항구는 거인, 즉 비라코차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때문이었을까요? 예수회의 역사가 베르나베 코보가 티아후아나코와 관련하여 그곳의 건물이 대홍수 이전의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고고학자 에드먼드 키스는 그의 연구 티아후아나코의 태양문과 호루비게의 우주 얼음 교리에서 티아후아나코가 거인 또는 비라코차 종족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테오도르 드 브리의 1615년 아메리카 지도 정보에 따르면 칠레 티에라 델 푸에고의 푸에르토 데세아도에서 거인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자 H로 표시된 이 지도는 그 크기가 3.48에서 3.63m의 뼈를 가진 매우 키가 큰 인간의 해골 무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인들에게 거인의 존재는 15세기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세데리안 연대기 작가 프라이 마르틴 데 무르아는 쿠스코의 마마 오클리오 사원에 보존된 위대한 태양 또는 시대의 연속성에 대한 잉카 제국 당시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인 아마우타의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태양은 현재 5번째라는 것이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나 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를 비추는 지금의 태양을 제외하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4개의 태양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었죠. 그러한 첫 번째 태양은 멀고 먼 오래전에 물에 의해서 손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은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지고 그 당시 살았던 거인을 대부분 죽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스페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은 뼈들은 그들의 것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양은 불에 의해서 사라졌으며 네 번째는
공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 태양 즈음에 당시 그들은 기록을 남겼고 그것을 그렸으며 구리칸차 사원에 표시하고 1554년까지 그들의 기록물인 키푸스, 즉 안데스 니모닉 매듭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의 전통은 남아메리카나 유럽인의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는 그들에 대한 풍부한 신화와 전설 및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티칸 라틴 코텍스 3738에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히스패닉 이전 전통에서 첫 번째 태양에 대한 것이 발견됩니다. 고대 첫 번째 태양은 400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아찌진 틀리라는 무록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존틀리 즈탁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조클리세케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태양은 10개의 물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것은 대홍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남자들은 물고기로 점차 변했으며 어떤 이들은 물 옆에 사는 오래된 나무에 의해서 네네와 타타 부부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홍수가 끝나고 물이 내려갔을 때 그들이 떠난 동굴에 7쌍이 숨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지구를 다시 채웠고 그들의 국가에서 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관장한 여신은 빛이 치마를 입은 자인 잘지우 틀리케였습니다. 따라서 거인은 안데스 산맥에서 비라코차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조클리세케로 불렸었습니다. 아메리카 역사의 또 다른 연대기 작가인 베르난도 데 몬테시노스는 그의 저서인 페루 역사와 정치의 고대 기억에서 거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쿠스코에서 이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페루 태평양 연안에 이들이 도착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의 운명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아에르 타코카팍 왕이 쿠스코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리올로스와 점쟁이들은 일라티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그들이 잡은 양의 내장에서 매우 나쁜 징후를 발견한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며칠 후 거인들이 리아노스에서 큰 함대로부터 하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뗏목과 카누, 많은 낯선 사람들도 특히 강가에 모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몰래 지켜보던 카팍 왕의 스파이들은 그 위대해 보이는 키가 큰 남자들이 오늘날 산타 엘레나라고 부르는 지점에 도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푸에르토 비에조의 땅을 통제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그들에 의해서 몸이 심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인의 남색에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도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도구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받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인들의 지나침이 너무 크다 보니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갑자기 그들을 소멸시킴으로써 그들을 벌하시는 신성한 형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아마우타스는 그들의 아버지 태양이 매우 뜨거운 광선으로 그들을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모두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마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은 잉카 제국의 교사들, 특히 귀족 자녀들의 칭호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교육은 쿠스코의 야차이와시 또는 지식의 집이라는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통치자인 잉카 귀족의 아이들이었고 그 주제는 도덕의 표준, 그리고 종교와 정부 교리, 통계, 수학, 과학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아메리카 대륙의 전통에서 거인들의 기록은 매우 실질적인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연대기 작가와 선교사에 대한 기독교적 편견을 넘어서는 거인은
사실 대홍수 이전 시대에 신처럼 보이는 같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를 채우고 숭배를 받았지만 마지막 세계의 재앙 또는 기원전 1만 2천년의 사건은 대륙의 거대한 동물군들을 모두 박살내고 말았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원래의 개체수들을 크게 감소시켰던 대우주적 사건 이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 이후에 발달한 모든 종은 작아진 반면에 기원전 1만 950년 이전의 종은 오늘날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사자, 말과 낙타, 마스터돈 매머드, 짧은 얼굴 곰, 거대한 늑대와 비버, 그리고 거대 거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이 생물학적 변형을 일으킨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역사가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온이 그의 페루 연대기에서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세계가 어둠에 빠진 후 대재앙의 태양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떴고 남쪽에서 티시 비라코차가 왔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북쪽으로 떠났고 이후 그들의 문명화에 대한 역할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아마우타스와 정보원들 사이에서 수집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기 기록과 함께 거인과 그들을 묘사하는 흥미로운 조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앞서서 언급했던 거인의 반지였고 반지는 이들의 존재를 반영하는 매우 독특한 유물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소박한 스타일로 깃털이 3개인 큰 꼬리를 가진 콘도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콘도르였어야 할 그것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구성한 금과 은 그리고 구리약금은 참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지에서 나오는 콘도르는 원래 안데스 전통에 있는 쿤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쿤투르는 고대로부터 신들의 메신저이므로 한남 파차 또는 위의 세계를 의미하며 가이 파차는 세계의 표면을 의미하고 우쿠 파차는 저 아래의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 세계에서 콘도르의 상징적인 중요성은 달력을 구성하는 신성한 존재 중 하나인 티아후아나코의 태양문에 있는 16개의 인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티아후아나코의 태양문 두 번째 줄에는 사투리 또는 안데스 전통의 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남성 콘도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우이라요차 타와파카이며 손에는 콘도르의 머리가 달린 지팡이를 2개 들고 있습니다. 콘도르 깃털의 일반적인 흰색 칼라는 금성의 상징으로서 표시되며 따라서 이는 한남 파차 또는 위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온은 그의 페루 연대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이 잉카를 통치하기 전에 건물이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잉카가 통치하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왕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티아후아나코는 거인 종족에 의해서 건설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거인들의 존재는 마지막 세계의 대재앙으로 인해 줄어들었고 잉카 통치 기간 동안 여전히 살아있던 대홍수 이전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거인의 반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고고학적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들도 그 각각의 내용이 사실 너무 많아 모두 담을 수는 없었으나 언젠가 하나씩 차근차근 들려드릴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달러. 이것은 16세기 유럽 전역에서 많이 사용되던 은화인 탈레르에서 이어져 현재 수십 개국 이상의 화폐에서 같은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미국 달러가 마법 에너지의 단위이고 달러 지폐 자체가 마법의 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이론가들이 1달러 지폐의 프리메이슨 기호를 분석하곤 했지만 아직 아무도 이러한 기호가 있는 이유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어떤 연구원도 아직까지 미국 화폐의 표시를 미국 통화 시스템의 숨겨진 비밀과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 패권 국가로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은 과거 비밀 결사 회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들은 평화와 민주주의, 계몽의 신세계 질서의 형성을 향해 많은 국가들을 인도하는 등대로서 미국의 미래를 예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여러 면에서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통화 중에서도 미국 달러가 으뜸이라는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국된 데에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 원리와 난해하게 보이는 프리메이슨 교리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미국 달러 지폐의 상징주의는 1935년 루즈벨트 행정부 때 현재 달러의 모습이 출시된 이후에 음모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달러가 출현할 당시 항상 군림하는 군주의 흉상을 특징으로 하는 구세계 유럽의 돈과 새로운 돈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서의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국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은 새로운 공화국이 반군주주의와 친민주적인 계몽주의 철학의 상징으로서 돈을 장식해야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의 대부분은 프리메이슨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미국 통화에서는 대피라미드와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리고 데오 바벤테 페레니스와 같은 기발한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단위의 달러가 추가되었지만 그 신비로운 상징주의의 정확성과 복잡성 측면에서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1달러에 삽입된 상징주의 의미는 매우 깊고 그 은유는 매우 다층적이며 각각의 요소는 매우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른 단위의 모든 미국 지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양을 변경했으나 아직까지도 1달러의 지폐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달러 지폐의 상징성을 분석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3이라는 숫자의 반복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항상 프리메이슨에게 신성하고 중요한 숫자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프리메이슨이 특정한 숫자와 친근하다는 증거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3이라는 숫자는 원래 미합중국을 구성한 식민지의 숫자이며 따라서 13개의 별은 연합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문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최초의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초기의 동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미국의 많은 제도에 대한 기초와 국가 상징의 디자인을 모두 담당했기에 숫자의 사용에 프리메이슨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어떤 프리메이슨 의식에서도 숫자 13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게다가 엘버트 파이크의 도덕과 교리와 같은 전형적인 프리메이슨 책 중 어느 것도 이 숫자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파이크는 그 중에서도 카발리즘과 신성한 기하학의 관점에서 많은 숫자의 의미들을 조사했지만 13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빠져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의 사무실 건물에 마치 13층이 미신적으로 생략된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프리메이슨 맨리 피 홀은 1944년 미국의 은밀한 운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는 미국의 역사를 고대 프리메이슨의 계획의 전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13이라는 숫자가 예수와 12사도를 상징하거나 또는 태양과 12궁도를 의미하는 등 좀 더 흥미로운 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 숫자에 관한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수세기 동안 실제 비밀로 남아있는 몇 되지 않는 프리메이슨의 가르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13이라는 숫자에는 원시 프리메이슨적 의미가 있고 미국의 건국자들이 그것에 대해 알았더라면 특히 더욱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프리메이스건 아니건 간에 숫자 13은 1달러 지폐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기호이긴 하지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13이라는 숫자는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데 왼쪽의 피라미드는 맨 위에 있는 눈을 제외하고 1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독수리 머리 위에는 솔로몬의 인장 모양으로 배열된 13개의 오각형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오른쪽 발톱에는 올리브 가지에 13개의 잎사귀가 있고 그의 왼쪽 발톱에는 요나단 화살이라고 불리는 13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방패에는 가로로 13개, 세로로 13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 부리에 달린 현수막에 적힌 에 플리리부스 우눔 이라는 모토에는 13개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 피라미드 위에 쓰여진 아누이 코에프티스라는 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에 적힌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과 로마 숫자도 글자 수를 더하면 26개 또는 13개씩 2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폐 앞면,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 밑부분 양쪽 각각에 8개의 잎사귀와 5개의 열매가 있어 13개씩 또 다른 2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의 오른쪽에 있는 재무부 인장에 원이라는 단어를 덧 씌운 쉐브론에 13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 표시된 숫자 13에 대한 이러한 암시들은 분명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은 달러 지폐 앞면에 영구적으로 표시되는 단어로 인해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단어에는 맨 윗줄에 연방준비은행 노트로 시작하여 미합중국 글자와 그 아래 $1에 이르기까지 단어들의 총 문자 수는 169 또는 13의 제곱입니다. 이제 다시 지폐 뒷면으로 돌아가서 숫자 13이 사용된 예가 정확히 13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정확하려면 In God We Trust를 포함하며 이 문구는 비록 12글자지만 지폐 뒷면에 같은 공간에 원이라는 단어가 이것에 1을 더해서 결국 13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지폐 뒷면에 13에 사용된 13번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라틴어 단어 우눔은 하나를 의미하며 이것이 한 번 사용되어 모두 13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 1 또는 단어 1이 12번 나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1달러 지폐에서 1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신비한 요소이며 원이라는 동일한 개념은 사실 1달러 지폐의 진정한 기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달러가 미국 경제 시스템에 있어 그 기반을 둔 최초의 통화 단위이기 때문이고 모든 달러의 기초 청사진이며 미국 달러의 첫 이미지는 바로 1달러 지폐이기 때문입니다. 지폐 앞면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등장하고 그 옆에는 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 하나라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뒷면에 피라미드의 상징을 포함시킨 이 상징의 설계에 따르면 개개의 돌이 하나의 구조, 피라미드로 통합된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묘한 특징으로는 아누이트 고에프티스와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로마 시인의 인용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약간 변경이 되었으며 두 인용문 모두 원래 문맥에서 전능한 목성,
본질적으로 유대 기독교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로마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에 플루리부스 운음도 약간 변경된 버즐의 인용문이며 일부 이러한 변경에서 수비학적인 의미도 보입니다. 원래 버즐의 시에서 유피테르 옴니포테스 아우다치푸스 아누에 코에프티스는 매년 시작되는 대담한 사업을 부탁하는 신에 대한 간청이었습니다. 달러 지폐의 뒷면에 있는 말은 대담한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할 뿐만 아니라 미 합중국을 세웠다고 자신있게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와 단어는 달러 지폐에만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1776년 미국의 건국과 동시에 만들어진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 또는 국세인 그레이트 실의 일부입니다. 달러 지폐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국세의 앞면과 뒷면을 잘 살펴보면 프리메이슨의 눈 주위에 있는 세 개의 별은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방패는 피라미드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의 날개 끝은 정확히 조명된 빛의 끝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디자인이 매우 신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지배를 뜻하고 있으며 그곳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내려왔고 또한 피라미드는 다시 날개 달린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의 눈은 독수리의 눈에서 나오며 새로운 세계 질서는 부활한 로마 제국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핵심은 혁명의 해인 1776년을 가리키는 인장 뒷면의 피라미드 아래에 로마 숫자로 장식되어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뭔가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라미드의 위의 눈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이 뒷면이고 독수리를 특징으로 하는 원형은 실제로 전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미국 공식 문서를 봉인하는 인감을 나타내는 독수리의 원형은 뒷면이 아닌 바로 앞면인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윌리엄 바튼, 찰리 톰슨, 피에르 유진 드 시미티에르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이것의 양쪽 디자인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장을 위한 최초의 금속 다이는 1782년 프리메이슨인 로버트 스콧에 의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인장의 앞면과 뒷면 모두를 위한 다이가 의뢰되었지만 실제로는 앞면만 새겨지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1935년 달러 지폐에 표시될 때까지 국가인장이 뒷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33도 프리메이슨과 역사가 멜리피올은 인장의 뒷면이 원래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비밀결사체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권국가에 적합한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미국의 국가인장과 마찬가지로 1달러의 지폐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프리메이슨 그룹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윌리스 농무부 장관, 모겐소 재무부 장관이 인쇄국에서 디자인 조각가를 정확히 13명을 고용하여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윌리스는 달러의 뒷면에 원래 인장의 앞면이 왼쪽, 인장의 뒷면을 오른쪽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는 서양인의 눈이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와 이미지들을 읽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 되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 수를 더 떠 그 순서를 바꿔 봉인의 뒷면을 왼쪽에 두자고 재미있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한편 미국의 국가표어인 In God We Trust는 1957년까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1863년 셀먼 B. 체이스 재무장관의 제안으로 미국의 국가표어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체이스는 미국이 항상 공식적으로 신성한 섭리에 대한 믿음에 그 기반을 두도록 보장되길 원했고 따라서 이 모토는
훨씬 나중에야 지폐에 표시되었지만 그 이후로 모든 미국 주화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In God We Trust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프리메이슨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프리메이슨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참가자는 모든 의식 중에서 항상 신을 신뢰할 것을 서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문구는 프리메이슨 사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구가 1950년대 달러 지폐에 등장한 것은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믿음을 가지게 하는 통화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국 인장 전면의 흰머리 독수리는 다소 기이해 보이는데 프리메이슨 전문가인 멜리 피올은 이것이 영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신화의 새인 불사조를 은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봉인 디자인에 대한 원래 제안은 독수리 대신 불사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숫자 13의 의미도 연금술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원시 프리메이슨 사회에서 현자의 돌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은행의 발명가인 기사단이 바포메트라고 불렀던 신의 개념은 바로 숫자 13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포메트는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응용 연금술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템플 기사단은 연금술의 비밀을 프리메이슨에게 전수했으며 프리메이슨은 미국 달러를 만드는데 그것을 다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숫자 13의 사용은 1달러 지폐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 시스템 전체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운영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예 중 하나는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의 종류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6가지 종류의 주화와 7가지 종류의 지폐가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으로 돈과 연금술의 확실한 표시를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또 있는데 달러 기호는 연금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달러를 국가통화로 채택하는데 그 책임이 있는 토머스 제퍼슨이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표시의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의 기호를 볼 때마다 항상 그것이 뱀이 휴강긴 지팡이인 헤르메스의 마법 지팡이 카두체우스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연금술적 변형과 치유의 상징이었고 따라서 의료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기호와 거의 동일한 기호가 점성술에서는 연금술의 신 헤르메스의 로마 버전인 수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달러 기호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스페인 달러에서는 헤라클레스의 기둥과 그 기둥을 감싸고 있는 현수막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럽인들 입장에서 미국의 신세계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있는 오랜 전설의 땅이었고 그래서 이 기둥의 달러는 식민지인 미국 전역에 널리 유통된 걸까요? 만일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달러 기호는 현수막에 쌓인 2개의 기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 기호의 초기 버전에는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수직선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프리메이슨 작가인 엘버트 파이크는 고대 티레의 주화에 에덴 동산과 지식의 나무 주위에 뱀이 감겨져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쨌건 미국 달러의 세계적인 지배력은 어쩌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견한 신 아틀란티스 개발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신세계의 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상업 경제를 낳았고 이는 구경제 질서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을 휩쓸고 세계를 변화시킨 프리메이슨식 혁명의 길을 열었고 이로 인해 서구와 그 너머에 걸쳐 공화국과 자본주의 경제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달러의 고유한 마법 속성과
자금을 지원하는 작업 없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 2세기 동안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진보가 그들의 마법적인 자금의 지원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통화의 생성과 은행 시스템의 절차에 의한 기하급수적인 증식의 방법은 연금술의 금의 생성 및 증식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돈의 힘은 소위 만능 용매제 또는 현자애돌의 연금술적 힘과 정말 유사해 보이니 말이죠. 이처럼 연방준비이사회 위원들은 여러 면에서 마술사처럼 허공에서 불을 불러내어 마음대로 분배하고 미국 경제를 원하는 대로 변화시킵니다. 달러는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신성한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중앙은행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선언된 명목적인 화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기타 선출직 공무원들이 경제를 유지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은 달러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마치 사제나 마술사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영감을 주는 것과 같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달러의 가치를 조작하는 능력을 크게 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재 사용 중인 금융용어뿐만 아니라 미국 화폐 속에서 발견되는 슬로건과 기호로서 한층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법의 물건은 돈이 손에서 바뀔 때마다 전달되는 마법 천화의 단위를 포함하는 듯한 매우 마법적인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달러에 표시된 기호 및 핵심 문구들은 사람들을 대중 최면술에 매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달러를 사용하거나 지불로 받을 때마다 달러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영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친숙한 달러 기호조차도 이러한 아이디어와 연결된 오컬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마법의 연금술처럼 보이는 달러는 이것이 막대한 양의 금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공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기사단에 의해 발견되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특정 프리메이슨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그들에 의해서 여러 고대 종교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 중 많은 것들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 결사에 대한 기원은 솔로몬 왕의 보물과 전설적인 기사단의 잃어버린 보물 이야기와도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제 너무 길어져 갑자기 끝나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이와 관련한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계 패권을 쥐게 된 돈은 신성과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화폐 주조는 항상 신권과 연관되어 왔던 걸까요? 그리고 부를 얻는 것은 종종 신이나 악마의 힘과 그 동맹을 맺은 결과로 여겨져 왔던 걸까요? 또한 달러는 정교한 마법적인 기호와 슬로건을 동반한 마력의 연금술을 통해 세계적 기축통화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옛날 옛적, 오래전 당시 세계에서는 어떤 불행을 퍼뜨리는 듯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저주나 징크스, 주술 혹은 흑마법이라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 저주받았다고 부르는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무시하고 방문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반갑지 않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주, 징크스, 주술, 흑마법은 고대 세계에서 불행을 내리거나 퍼뜨리는 일반적인 요소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와 유물이 그 본래 소유주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그의 분노한 영혼에 의해서 그것이 저주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수상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볍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신성하면서도 저주받은 중세 우물. 전설에 따르면 과거 중세의 순례자들은 눈과 피부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국 리버풀 근처의 세인트앤 우물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은 중세 말기에 영국에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였던 성 안나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 안나 우물은 치유력이 있어서 만일 이곳의 우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치유되는 효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한 민속에 따르면 우물에 인접한 땅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토지 경계안에 위치한 우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한 수도사와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수도사는 치유의 우물을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땅 주인은 그것을 자신이 바라지 않는다고 공유를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인은 수도사에게 말하길 이 우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전에 수도사는 그 직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수도사는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가 몸담고 있던 수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밖에 나가는 길에 그 수도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사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치유의 성스러운 우물을 지나가려는 찰나 수도사는 그에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 안나님의 신성한 우물을 당신의 사적인 소유물로 하는 것은 물론 수도사들에게 대해서 박해마저 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신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머리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수도사는 땅 주인에게 저주를 걸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스스로 저주에 걸린 듯 갑자기 기절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땅 주인은 성안나의 성스러운 우물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을 바로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가 원하던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 주인은 왠지 모를 점차 다가오고 있는 듯한 이상한 악의 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그의 아들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술을 잔뜩 마신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는 머리가 부서진 채로 우물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설은 끝납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수도사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도둑맞은 반지의 저주. 서기 4세기 어느 날 영국 글로스터셔에 주둔하던 로마인 실비아누스가 켈트신 노덴스에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욕탕을 방문했습니다. 리드니 세번강 위 언덕에 위치한 노덴스의 사원은 치유와 사냥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로마와 영국의 신을 기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원을 실비아누스가 방문하여 머물고 있을 때 자신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던 금반지를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실비아누스는 자신의 반지를 훔친 것이 세니치아누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사원에 가서 저주 석판으로 알려진 나무로 된 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그 석판에다 노덴스 신을 위해 라고 새기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반지가 지닌 그 가치의 절반을 노덴스 신에게 기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세니치아누스라는 이름을 쓰던 사람들은 모두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고 그 반지가 노덴스의 신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1929년 고고학자 모티머 휠러 경에 의해서 반지와 저주 서판 사이의 연관성이 연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저주와 서판 사이의 연결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세니치아누스라는 특이한 이름과 그 유물이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휠러는 그의 친구 톨킨과 함께 모호한 신 노덴스가 누구이며 그가 반지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후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쩌면 세니치아누스의 반지가 톨킨의 작품에 나오는 호빗의 반지에 그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호빗의 반지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서판의 글들은 당시 신에게 전해졌던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리디아인의 불운한 유물. 1966년 어느 날, 터키의 우샤크 지방에서 놀라운 리디아 유물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려 363개나 되는 고대 유물에 대해서 놀라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알려진 매우 인상적인 카룬의 보물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현지인들은 이 보물이 저주를 받아서 문제와 죽음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고 당시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어 사람들이 축하할 때조차도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보물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보물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저주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모두 황금의 열풍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 보물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러한 보물 때문에 병이 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신비한 유물은 우샥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1987년에서 1993년 동안 벌어진 터키 정부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간의 실갱이 동안에 미국인들은 이전에 구입한 모든 유물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유물 중에 하나가 가짜로 확인이 되자 문제가 시작되었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원본의 컬렉션에서 위조품이 뭔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보물에 대한 집착이 카룬 보물의 저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전쟁을 부르는 저주받은 트럼펫.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끄는 탐험대가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무덤을 발굴하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매장 관행 및 관습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된 놀라운 물건 중에는 나무, 은, 청동으로 만든 트럼펫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너무나 매혹적인 발견이었지만 아마도 저주받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유물 중에 하나인 트럼펫 소리는 1939년 BBC 라디오에서 녹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특별하고 오래된 악기의 소리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펫이 연주된 지 몇 달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결국 트럼펫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는 전설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장 초기의 트럼펫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전장에서 병사들에게 경고를 주고 뭔가를 지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이 하와스와 같은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트럼펫이 전쟁과 관련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펫이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이집트 학자 할라 하산은 그 트럼펫 중 하나가 1967년에 연주가 되었었고 그리고 또한 1990년
그 당시 투탕카멘 유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익명의 학생들이 그 트럼펫을 다시 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1967년은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었고 또한 1990년은 걸프 전쟁이 일어난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으며 하산은 이집트 혁명이 발발한 2011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혁명 직전 일주일 전에 한 박물관의 직원이 유물을 촬영하고 문서화했으며 분명히 그것을 연주했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단지 일화일 뿐이라고 생각되곤 하지만 또한 저주의 현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왕의 저주받은 트럼펫은 그 전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전쟁을 부르는 트럼펫의 효과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트럼펫의 소리가 무언가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다이아몬드의 저주. 어떤 하나의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운이 닥쳤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주라는 이름과는 상관없는 희망 다이아몬드였지만 저주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오로지 유물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이야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 다이아몬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다이아몬드는 한때 인도의 힌두교 사원의 우상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힌두교 사제가 그만 우상에 장식된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한 일이 발생했고 그는 범죄자로 몰려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인도 남서부의 크리슈나 강 옆의 광산에서 뒤늦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힌두교 사제는 다이아몬드의 저주로 인해 그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도 있는데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도둑으로 알려진 장 바프티스트 타베르니에라는 프랑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최초의 유럽 소유자였으며 그가 다이아몬드를 훔친 직후에 그는 격렬한 열병에 걸려 죽어갔고 그의 시체는 저주로 인해서 늑대에게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른 어떤 주장에서는 그가 다이아몬드를 프랑스 왕에게 팔았고 그는 러시아로 은퇴했으며 평화롭게 84세의 노년까지 살다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론들이 남아있는 희망의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정체는 오늘날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미라의 저주. 19세기 어느 날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반출된 이후에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행한 미라로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유물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중 일부는 확실히 신화처럼 보이는 구석도 있지만 일부는 20세기 초에 버트람 플래처 로빈슨이라는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한 영국 여성이 주최한 파티에서 어느 아랍인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발견한 미라 케이스를 W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W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멤버 중 한 명이 뜻하지 않게 폭발한 총에 의해서 팔에 총상을 입었고 그는 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1년 이내에 몹시 가난하게 되었고 또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미라 케이스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곧 사망까지 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케이스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미라 케이스의 변경된 소유자였던 WC는 런던 근처에 사는 결혼한 자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물로 받은 그녀도
즉시 집안에 불행이 닥쳤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다른 문제까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유물은 타이타닉호에 실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일부 전설에서는 그것이 타이타닉호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미라의 케이스는 영국을 떠나지 않았고 타이타닉호에도 없었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으며 따라서 거짓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주장일 뿐이며 그것이 실제 저주였든 아니었든 간에 문제 미라 케이스는 기분 나쁜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끝으로 7번째 이야기, 유령도시와 성자의 저주. 인도에서 방가레에 버려진 요새는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인도 고고학조사에서 일몰과 일출 사이에 이 장소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으며 현지인들은 요새 밖으로 마을을 옮겼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방가레의 명성은 저주와 관련된 2가지 오래된 전설에서 비롯됩니다. 라자스탄주의 라즈가르 시정촌에 위치한 방가르 마을은 바간트다스의 통치 기간 동안 1573년에 그의 둘째 아들의 거주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원과 궁전 및 여러 문으로 구성된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이 요새는 산기슭의 넓은 땅을 모두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그림 같은 풍경에도 불구하고 1783년 요새는 완전히 버려졌고 현지인들은 마을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 대한 첫 번째 전설에 따르면 처음에 방가르지는 건물의 높이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겼을 시 그것이 마을을 덮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요새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허가를 내준 자는 바로 바바발라스라는 자였는데 그는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도시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후손 왕자가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요새 궁전을 방가르 전체에 그림자를 드릴 정도로 높였을 때 발라스는 마을 전체를 저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주었던 발라스가 오늘날까지 그곳 방가르에 묻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2번째 전설로는 방가르의 공주와 사랑에 빠진 마법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마법사는 공주의 하녀가 구입한 향수에 주문을 걸었고 그것을 공주가 만지면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가르 공주는 마법사가 하는 일을 미리 알아채었고 그의 계획을 그만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몹시 괴로움을 느낀 마법사는 도시 전체에 저주를 걸었고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유령이 도시에 출몰하여 불행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당시 방가르의 공주가 새로운 몸으로 환생했으며 그녀가 그곳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요새는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화 같은 2가지의 전설은 방가르 사람들 사이에 재미로 전해지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두려움과 기대가 아직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곳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짧게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샴발라. 그곳은 수천 년간 티베트 너머 어딘가 유라시아의 얼음 봉우리와 한적한 계곡에 접근할 수 없는 낙원이자 보편적인 지혜와 형언할 수 없는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1933년 제임스 힐튼은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지평선에 대해서 썼고 할리우드는 1960년대 영화
샹그릴라에서 이곳을 묘사했으며 쿤둔, 리틀부다, 티베트에서 7년과 같은 영화는 마법처럼 보이는 유토피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저명한 작가들도 샴발라의 비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평화, 평온의 장소를 의미하는 샴발라는 티베트에서 완벽한 존재와 반완전한 존재가 살고 있으며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공동체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샴발라에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있고 완벽한 편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고통과 궁핍 또는 늙지 않는다는 곳입니다. 또한 사랑과 지혜가 다스리고 불의가 없으며 주민들은 장수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식은 깊고 기술 수준은 고도로 발달했으며 법률은 온화하고 예술과 과학에 대한 연구는 모든 범위에서 성취되었지만 외부 세계가 달성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샴발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 시도하는 수많은 탐험가와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지도에서 그 물리적인 위치를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샴발라가 유라시아의 산악지역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샴발라는 바로 이 세계와 저 너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문헌에서는 마법과 신화의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대 불교, 베다 철학 또는 기타 동양 전통의 글들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한 가지 좋은 예는 양자 물리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듯한 존재의 다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의 수수께끼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니콜라 테슬라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가 고대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연금술을 연구한 아이작 뉴턴을 포함하여 우리의 앞선 시대의 선구적인 과학자들 그들 대부분은 신비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불교 철학과 양자 역학은 서로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고대 문헌에 숨겨져 있는 지식들을 성급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이제 고대의 지혜와 현대 지식 사이의 연관성이 깊을 수도 있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대 기록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환상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오래전에 살았던 철학자가 쓴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같은 철학자가 진보된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플라톤의 설명에 대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알려진 경험 밖에 무언가에 직면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닫히곤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전통의 몇몇 고대 문헌에서는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통의 몇몇 고대 문헌에서도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중 한 곳이 바로 티베트 불교와 힌두 전통에서 언급되는 샴발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찾기 어려운 우리 행성에 숨겨진 왕국이었으며 또한 영적인 장소처럼 보입니다. 1985년 칼라차크라 입무식의 한 연설에서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업력으로 거기에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인간계의 깨끗한 세계, 정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이 공덕과 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한때 아틀란티스를 인도했던 영적인 원리에 대한 플라톤과 다른 학자들의 설명과 매우 흡사합니다.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33도 메이슨이었던 맨리 피 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틀란티스가 침몰하기 전 그들의 땅은 빛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빛나는 입문자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운명임을 깨닫고 불행한 운명의 대륙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교류를 지닌 이 아틀란티스인들은 이집트의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최초의 신성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경전의 토대를 형성하는 거의 모든 위대한 우주론적 신화는 아틀란티스 신비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샴발라는 많은 연구가들이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지만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숙련자 형제단과 그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실제 땅이나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세계 역사의 특정 시기에 샴발라로부터 또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 자신의 5번째 뿌리 인종에서 사람들 사이의 영적 및 지적 작업을 위한 메신저 또는 사절이 나오곤 합니다. 이처럼 샴발라는 인간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그것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지하나 다른 차원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히말라야 어딘가에 묻힌 잃어버린 왕국으로 묘사되는 샴발라라는 이름이 칼라 차크라 탄트라로 알려진 시간의 수레바퀴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 칼라 차크라의 교리는 높은 수준의 불교 마하야나 가르침에 속하는데 샴발라에서는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며 불교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쟁이나 슬픔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칼라 차크라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샴발라의 땅은 계곡에 있다. 연꽃의 꽃잎과 같은 눈 봉우리의 고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 중앙의 신성한 호수 위에는 우뚝 솟은 9층의 수정상과 청금석, 산호, 보석, 진주로 장식된 궁전이 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샴발라는 인류가 시간과 역사의 파괴와 부패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간에 세상을 구할 준비가 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샴발라의 예언에는 32명의 왕이 각각 100년 동안에 통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흘러가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외부 세계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 지상의 인간은 전쟁에 집착하고 권력 자체를 추구하며 모든 영적인 생활은 짓눌리고 물질주의의 승리로 이끕니다. 결국 악한 폭군이 나타나 공포의 전제적인 통치로 지구를 압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한 몰락과 파괴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 안개가 걷히고 샴발라의 얼음산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샴발라의 32번째 왕은 외부 세계 폭군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항하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 큰 전투에서 폭군은 결국 파괴가 되고 평화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아래에 누가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 있으며 누군가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전설은 육지로 떠돌다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FO 또는 이상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사 우주 비행사이자 프린스턴 물리학 교수인 브라이언 오리어리 박사는 우리가 접촉하고 있던 어떤 문명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방문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UFO와 어떤 문명에 대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비행 접시가 바다에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꽤 흔합니다. 그들은 수중 침수 물체라고 불리며 오늘날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접촉자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행성 내부에 존재하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 위대한 지성을 가진 빛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문 외에도 실제로 이곳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훈장을 받고 남극 상공을 비행한 미국 해군의 고위 장교였던 리처드 버드 제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극 상공을 직접 비행하면서 그곳에 이어진 곳을 통해 지구 내부로 여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호수, 강, 푸른 초목 등을 보았으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 다가선 경험에 그의 모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던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탐험에 참여했습니다. 그 작전에서 버드 제독이 이끈 팀의 주요 목표는 남극의 연구기지를 구축하고 혹시 모를 나치 잔당의 수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날아다니는 기계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그가 남극으로 숨어들은 나치로 의심되는 자와 접촉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그가 접촉한 것은 실제 나치였을 수도 있지만 미지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과 처음으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극에서 버드 제독이 만난 존재들은 핵무기의 개발과 지구의 전반적인 평화에 관심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잘 알려진 러시아 탐험가인 니콜라스 레리도 샴발라가 북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몽골과 중국을 거쳐 티베트 국경까지 여행했으며 그가 라마와 대화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위대한 샴발라는 바다 너머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하늘의 영역이며 그것은 우리 지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일부 지역에서만 눈부신 샴발라의 광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입구는 높은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자 라마는 레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샴발라는 인류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항상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의 거울에서 지구의 모든 사건을 보고 그의 생각의 힘은 멀리 떨어진 땅에까지 이르릅니다. 샴발라의 주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곳에서 만일을 위해 준비된 세력과 찬란한 성취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말이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만일에 그곳에 입구가 있다면 남극이나 히말라야를 포함한 여러 산맥의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샴발라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비밀이 잘 보호되어 있어 그곳이 부르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아련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샴발라는 극지든지 지하이든지 또는 다른 차원이든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가 지상에 있는 곳 중에 미탐사 지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곳이 있다면 바로 금지구역인 극지방,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깊은 땅속 지하와 깊고 어두운 바닷속 저 아래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 중심에 있는 코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현재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지구 핵의 구성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지식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가정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교육을 받았던 지구의 핵 구성에 대한 증거는 사실 매우 적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매우 간접적인 추측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깊은 내부를 직접 샘플링할 수 있는 수단이 결코 없으며 따라서 만일 지구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행성의 내부를 본 적이 없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행성에 대한 것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지구 핵에 대한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바다 깊은 곳도 저 멀리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도구로 관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론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저 멀리 우주를 향한 노력과 투입되는 자금을 이 지구상에 투입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이론이 아닌 사실에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그렇게 집구석부터 살펴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속이 빈 지구의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차원의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 발 아래에 뭔가 색다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 수학적인 용어와 표기법뿐만 아니라 특히 수학적인 함수 개념의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며 약 1천여 권의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수학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학자조차도 지구가 속이 비어있고 게다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상 다른 영상들처럼 이번 이야기도 일부 내용으로 끝이 나겠지만 말이죠. 여기 지구 차원에서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내부로부터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상의 샴발라 또는 서구에서 엘도라도 또는 샹그릴라라고 부르는 삶의 근본에 대한 탐구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샴발라는 우리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신화적 왕국이나 동화 또는 신화 속의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샴발라에 대한 것들을 단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비웃곤 하지만 이 낙원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법의 왕국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날 수도 있으며 이는 과거의 뇌리에 박힌 지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감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 나서 믿으라 라는 조건이 붙겠지만 사실 그 반대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먼저 믿어야 보일 수 있다 라는 의미이며 이는 세계적인 믿음들은 서로 다르지만 유일한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영혼이 맑아 보이시네요. 도를 믿으십니까?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는 황금 시대는 종말처럼 느껴지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걸까요? 샴발라의 비밀과 예언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우선 샴발라의 예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발라는 우리 영혼 속 기억의 일부이므로 우리의 집단의식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신화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평행 세계 또는 차원에 있다고 생각되는 신화의 낙원 샴발라는 1000가지의 이름을 가진 땅입니다. 힌두교인들은 이곳을 파라데샤 또는 아리아바르샤라고 부르는데 베다가 나온 땅입니다. 불교에서도 샴발라라고 부르며 중국인들은 이곳을 서왕모의 낙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벨로보디에와 지나이다로 알고 있었고 밀교 문학에서는 샹그릴라, 아가르타, 살아있는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단의 땅, 하얀 물의 땅, 빛나는 영혼의 땅, 살아있는 불의 땅, 살아있는 신들의 땅, 경의의 땅 등으로 불렸습니다. 켈트족의 경우는 환상의 안개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아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석하기 까다로운 전통들에서는 행성의 진정한 중심, 세계의 영적 강국이자 숙련된 형제단의 심장부로 간주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원하는 대로 불렀지만 공통적인 점은 불멸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이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해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였으며 그것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중인 것처럼 샴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기도 하며 평행 차원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의 샴발라는 꿈을 제외하곤 거의 잊혀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치유와 활력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곳은 시간이 없고 힘과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문에 들어갈 만큼 운이 좋은 여행자들에게 깨달음을 제공하는 땅처럼 보입니다. 먼저 기억하고 열쇠를 찾은 다음 탈출해야 한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미로이며 탈출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샴발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탈출하여 그곳을 향하는 경로는 비록 구식이지만 여전히 시도되고 테스트되었으며 사실처럼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계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연군술에 의한 변환의 실험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구계라는 환상을 벗어난 바깥 세상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지구계에서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오래된 카르마를 불태우며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티베트와 몽골 사람들은 샴발라가 완전한 존재와 반완전한 존재가 살고 있으며 인류의 진화를 인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숨겨진 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관문인 영적 장벽에 의해서 비신자들에게 숨겨진 샴발라는 땅 아래 지하세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정상은 극지방을 도는 7별인 큰 검자리에 회전하는 별자리에 맞춰져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발론의 장막 안에 숨겨진 듯한 이 우주적인 조화의 영역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 낙원의 모습을 본따서 자신들 도시 중심에 사원과 피라미드를 건설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지상의 천국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산의 집이라고 불리는 사원을 지었고 그것을 하늘과 땅의 유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 허브는 하늘이었고 지하 세계 및 인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7개의 층이 정상에 있는 사당으로 이어지며 아래에 있는 7개의 문이 지하 세계의 전설을 반영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도 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남서부의 글래스턴버리도 한때 이러한 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글래스턴버리 토르의 이상한 모양을 가진 언덕에 있는 정상은 중세 교회보다 훨씬 먼저 신성한 성지가 있던 곳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지하세계 웨일스식 이름을 가진 입구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중세 웨일서 자료에 따르면 이 용어는 매우 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고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브리튼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토르를 둘러싸고 있는 7단 미로의 증거가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 지역은 멀리 청동기 시대와
그 이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권력의 장소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샴발라는 티베트 신비주의의 가장 높고 가장 비밀스러운 분파였던 칼라차크라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칼라차크라 탄트라 예언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모든 영적 가치가 전쟁과 파괴로 손실될 때를 대비하여 깨달은 왕의 계보가 최고의 지혜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샴발라 왕국에서 위대한 왕이 나타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황금의 시대를 세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샴발라의 예언은 다가오는 황금기에 대한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심령주의를 극복하고 전 세계로 퍼질 것이며 이후 권력과 물질주의를 따르는 야만인들은 정복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악한 왕 아래 연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되면 안개가 걷히고 샴발라의 얼음산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샴발라의 약속의 땅을 본 야만인들은 그들의 끔찍한 무기로 무장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샴발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샴발라의 32번째 왕 바키를 가진 분노한 자는 그의 왕좌에서 일어나 야만인들의 군대를 파괴하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샴발라의 통치가 세계를 뒤덮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일하지 않아도 자라날 것이고 질병이나 가난은 없을 것이며 미움과 질투는 사랑으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성현들이 다시 살아나 시대의 참된 지혜를 가르칠 것입니다. 바퀴의 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는 지상을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황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불교나 힌두교, 자이너교 등의 종교에서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아마도 그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바퀴를 은유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를 말 그대로 둥근 비행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칼라차크라에서 예언된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도 찾을 수 있는데 침략의 심리적인 정과 함께 침략자를 물리칠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는 암흑기가 인도에서 대전쟁이 시작되는 서기 2424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는 날아다니는 말과 공중을 나는 배를 타고 있는 샴발라 군대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은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지의 UFO를 설명하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신성한 기록인 마인드 테르마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마음에 심어졌다가 나중에 보물 경전의 계시자인 데르톤이 자신의 정신적인 연속체에서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경전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억일지도 모르는 것이며 어쩌면 우리의 DNA에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 테르마스는 명상이나 수명 상태를 통해 우리에게 공개될 수도 있는 걸까요? 만일 이 기록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중 일부는 실제로 경전을 물리적으로 손에 들고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어쩌면 배분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뭔가를 들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잡은 뭔가를 실제 물리적인 현실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상 같은 표현은 샴발라를 방문할 수 있는 개인이 그의 명상 상태에서 지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인 물체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샴발라. 그것은 과연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이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 측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자일 뿐이며 그 어떤 그림을 그리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공유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도 다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